만약 미국 정부가 38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단 한 푼도 갚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 빚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들 비밀스럽고 은밀한 계획이 그들에게 있다면요. 게다가 세금 인상이나 예산 삭감 같은 건 쓰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할 테니까요. 바로 오래되고 쓸모없어 보이는 수천 톤의 금과 디지털 세상의 위험한 코드인 암호화폐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마술쇼를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빚을 지우고 있죠. 여러분이 틱톡 트렌드나 스포츠,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정치인이 무슨 멍청한 소리를 했는지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말이죠. 그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여러분의 눈을 속이고 금과 코인으로 38조 달러의 빚을 어떻게 삭제하고 있는지 알려드리죠. 챕터 1. 38조 달러의 거짓말과 갚는 게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이 숫자를 보세요. 미친 수준입니다. 38조 1,500억 달러.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 부채입니다. 너무나 큰 숫자라 우리 뇌로는 처리조차 안 되죠. 한번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가 태어난 날부터 매일 100만 달러씩 썼다고 해도 아직 1조 달러도 못 썼을 겁니다. 38번은 더 반복해야 하죠. 이걸 국민 한 사람당 빚으로 나누면 약 11만 4천 달러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 여윳돈으로 11만 4천 달러, 한화로 1억 5천만 원쯤 굴러다니시나요? 없죠. 갓 태어난 여러분의 아기는 어떤가요? 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빚을 진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스러운 건 따로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그 누구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죠. 문제는 빚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신용카드처럼 이 나라 빚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 비용이 방금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은 국방 예산 전체보다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군 전체 모든 군인과 항공모함 그 모든 걸 유지하는 비용보다 과거에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겁니다. 은행가들은 이걸 파멸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5만 달러짜리 신용카드 빚이 있고 매달 최소 납입금이 2천 달러라고 칩시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 수입이 고작 1,900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2천 달러를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금 서비스를 받습니다. 연체를 막으려고 100달러를 빌리는 거죠. 게다가 밥은 먹어야 하니 식료품비로 500달러를 또 빌립니다. 다음 달이 되면 카드값은 더 불어나 있는데 수입은 그대로죠.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옛날 빚에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금융 블랙홀이죠. 그런데도 양당의 정치인들은 TV에 나와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라거나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라고요. 다 연기입니다. 정치적인 쇼일 뿐이죠. 그들도 이 빚을 절대 영원히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달러 가치로는 말이죠.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연간 경제 생산량 대비 총 부채가 122%를 넘었습니다.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겁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 정당의 잘못도 아니고요. 다 같이 합작한 결과죠. 2000년대에는 카드 빚으로 2번의 전쟁을 치렀고 2008년에는 은행 시스템 전체를 구제 금융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팬데믹을 막겠다고 돈다발 바주카포를 쏘아댔죠.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불난집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인이 빚을 갚겠다고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멍청이거나 둘 다인 겁니다. 아마 둘 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정부라면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공식적으로 배째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있잖아,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 연기금처럼 우리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 미안한데 우리 돈 안 갚을 거야. 행운을 빈다.
이건 금융 자살 행위입니다. 달러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세계 경제는 무너지고 거리에는 별 10개짜리 GTA 게임 같은 무정부 상태가 펼쳐지겠죠. 그러니 이건 탈락입니다. 둘째, 긴축 재정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건 마치 싫어하는 채소 억지로 먹기 옵션이죠. 모든 걸 줄여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도 의료보험도 군대도 다 없애고 모든 사람의 세금을 50에서 60%까지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 옵션. 역사상 파산한 모든 제국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숫자에 대해 부도를 내는 게 아니라 가치에 대해 부도를 내는 겁니다. 38조 달러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눈치채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챕터 2. 대평가 절하.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저축을 훔치는 법. 이봐 친구, 요즘 기분 별로지? 예전만큼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 옛날엔 100달러면 근사한 저녁을 보냈는데 이젠 식료품 한 봉지에 기름 조금 넣으면 끝이지. 우리 솔직해지자고. 지난 몇 년간 느꼈던 그 인플레이션, 그거 사고가 아니야. 단순한 공급망 문제도 아니고 푸틴의 가격 인상 탓도 기업들의 탐욕 때문만도 아니라고. 그건 증상일 뿐이야. 진짜 병의 원인은 정책이야. 인플레이션은 바로 계획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금융억압이라고 하죠. 지루하게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완벽하게 합법적인 부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죠. 간단한 두 단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정부는 연방준비제도라는 파트너를 통해 수조 달러의 돈을 새로 찍어냅니다. 각종 프로그램과 전쟁, 그리고 구제금융 비용을 대기 위해서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시장에 현금이 넘쳐나고 기존에 있는 모든 달러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예금 계좌는 이제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이나 마찬가지죠. 2단계, 여기가 바로 사악하면서도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연준은 동시에 금리를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저축 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은행은 고작 1%의 이자를 주겠죠? 하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 즉 식비, 월세, 기름값은 사실 5%나 올랐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올해 구매력의 4%를 잃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돈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잃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라진 4%의 가치는 어디로 갔을까요? 합법적으로 도둑 맞은 겁니다. 그 돈은 세계 최대의 채무자인 미국 정부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들의 빚이 4% 더 싸졌기 때문이죠.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조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했던 짓이 바로 이겁니다. 1946년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110%가 넘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했죠? 막 세계대전을 치른 직후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억눌러 버렸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치솟게 내버려 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평균 4에서 5%를 유지했죠. 그 결과요. 그 막대한 전쟁 빚의 실질 가치는 그냥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사실상 20년에 걸친 느린 부도였죠. 애국심으로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당했습니다. 그들이 돌려받은 달러의 가치는 처음 빌려줬던 돈의 아주 일부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지금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탈출구니까요.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죠. TV에 나와서는 진보년 인플레이션을 터고하고 있죠. TV에 나와서는 토로하고 있죠. 진보년 인플레이션을 토로하고 있죠. TV에 나와서는 토로하고 있죠. TV 내 인플레이션을 토로하고 있죠.
물가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거짓말입니다. 그저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그들은 물가가 오르길 원합니다. 너무 뜨겁지는 않게 적당히 말이죠. 그들은 달러의 완전한 붕괴가 아니라 통제된 해체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 이 거대한 가치 절하에는 치명적이고 거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저축 계좌가 사기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달러가 녹아내리는 얼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상구로 달려갈 겁니다. 달러를 내다 버리고 다른 건 뭐든지 사려고 하겠죠.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진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통제된 해체가 통제 불능의 붕괴로 바뀌는 거죠. 정부는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닻이 필요합니다. 플랜 B가 필요하죠. 낡은 시스템을 다 태워버린 뒤에 다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누구나 신뢰하고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켄터키주의 깊은 지하 금고에 미국은 그 물건을 833톤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부탁 하나만 할게요. 머리가 벌써 어질어질 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제가 지지하는 유일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이라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짜 계획을 파헤칠 차례니까요. 셋째,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이건 반짝이고 무겁고 비싼 물건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이건 야만적인 유물일 뿐입니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그는 금이 지나간 시대에 쓸모없고 구닥다리 돌덩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이에 동의합니다. 재무부나 연준은 절대 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통화 정책에는 금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들은 금리나 물가 목표, 양적 완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금이라뇨? 그건 음모론자들이나 은박지 모자를 쓴 괴짜들이나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금이 쓸모없고 야만적인 유물이라면 왜 미국 정부는 8,133.5톤이나 되는 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감이 안 오실 테니 비교해 드리죠. 이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식금 보유량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죠. 그중 대부분인 4,500톤 이상이 미국 금괴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포트 녹스라고 부르죠. 포트 녹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22톤짜리 금고문이 있고 미군이 포위하고 있으며 화강암 벽의 두께는 4피트나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그 금에 대한 마지막 진짜 감사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1953년입니다. 네, 오타가 아닙니다. 70년이 넘도록 미국 금 보유고에 대한 완전한 독립 감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1974년에 몇몇 국회의원과 기자들을 들여보내주긴 했습니다. 방 하나를 열어서 반짝이는 금괴 몇 개를 보여주고는 자, 다 여기 있죠. 이제 나가세요. 라고 했죠. 2017년에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금괴 하나를 들고 말했죠. 금은 안전합니다. 마음이 참 놓이네요. 고마워요, 스티브. 왜일까요? 왜 감사를 안 할까요? 공개적으로는 쓸모없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이 쌓아두는 걸까요? 쓸모없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소화기이기 때문이죠. 비상시 유리를 깨고 꺼내는 계획, 바로 그겁니다. 폭풍우 속의 최후의 닭과도 같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폭풍, 거대한 평가절하의 한가운데로 곧장 항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38조 달러의 빚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그들은 대중이 결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통제된 철거가 통제 불능의 초인플레이션 붕괴로 번질 위협이 닥치면 그들에겐 플랜 B가 필요해집니다.
그들에겐 신뢰를 회복할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계획은 거대한 재평가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머리가 띵해질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미 재무부의 공식 대차 대조표를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8,133.5톤의 금을 온스당 42달러 22센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공식 장부 가격입니다. 1970년대의 낡고 죽은 회계 수치일 뿐이죠. 현재 금의 시장 가격은 온스당 약 2,300달러입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미국의 총 금 보유량은 약 2억 6천 혈객 50만 트로이 온스입니다. 공식 가격인 42달러 22센트를 적용하면 미국 전체 금 준비금은 고작 110억 달러라는 푼돈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는 일주일치 부채이자도 못 갚습니다. 시장 가격인 2,300달러로 계산하면 약 6천억 달러로 좀 낮긴 하지만 여전히 38조 달러에는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계획은 금을 시장 가격에 파는 게 아닙니다. 계획은 시스템 전체를 리셋하고 새로운 가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2 을봉 2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미국 시민이 금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10년 징역형의 위협 아래 모든 금화와 금괴를 정부에 반납해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종이지폐로 온스당 20달러 67센트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금을 거어들인 후 루스벨트는 1934년 금준비법에 서명했고 펜대 하나로 금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재조정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미 달러의 가치를 거의 60%나 떨어뜨렸습니다. 종이화폐를 들고 있던 사람들의 저축액 중 60%를 훔쳐서 그 부를 정부의 대차 대조표로 고스란히 옮겨버린 겁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강도 사건이었지만 100% 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또 그런 짓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위기가 닥칩니다. 채권 시장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0%입니다. 아무도 달러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TV에 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뢰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저는 오늘 미 달러를 우리의 금 보유고로 보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화폐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금의 공식 가격은 온스당 5만 달러로 책정될 것입니다. 미친 소리 같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2억 6천 혈 50만 온스의 금의 새로운 가격인 온스당 5만 달러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13조 750억 달러입니다. 바로 이렇게 펜대 하나로 미 재무부는 13조 달러의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거둘 필요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장부의 숫자 하나를 바꿨을 뿐이죠. 그 13조 달러는 연준이 보유한 부채를 청산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야기할 새로운 디지털 달러를 보증하는 데 쓸 수도 있죠. 순식간에 미국의 대차 대조표는 다시 건전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종이 달러를 들고 있던 똑똑한 척 하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들의 구매력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리죠. 하지만 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보호받습니다. 이제 정부가 왜 금의 시장 가격에 신경 쓰지 않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그들은 카지노입니다. 그들은 하우스를 소유하고 있고 언제든 원할 때 칩의 가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미친 피해망상적인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나라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 중국, 러시아,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사들여 왔습니다. 그들은 전례 없는 사재기 열풍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대차 대조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38조 달러의 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스템이 마침내 리셋될 때 가장 많은 금을 가진 나라가 상석에 앉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후의 리셋 버튼으로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카드는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새로운 디지털 유물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니면 통제할 수 있을까요? 지난 5년 동안 미국 정부의 말을 들어보면 암호화폐는 공공의 적 1호였습니다. 무법천지였고 범죄자들의 도구였으며 초기성 짙은 자산이자 금융 안정에 대한 위협이었죠. 그들은 그걸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해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비공식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림자 전쟁이었죠. 그리고 적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180도 태세를 전환하는 데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SEC 소송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리 갠슬러, 그는 2025년 초까지 SEC 위원장을 지냈으며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고소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리플까지. 그건 규제를 무기로 마구 휘두르는 식이었죠.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와서 등록해라. 하지만 동시에 등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질투심 많은 전 애인이 소셜미디어에서 다 차단해놓고 왜 자기 생일에 축하 문자 안 보냈냐고 화내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진짜 전쟁, 정말 어둡고 날선 싸움은 TV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용한 은행 회의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이름하여 작전명 촉포인트 2.0. 이건 당국에선 완전히 부인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연준, 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같은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의 돈줄을 끊어버리려는 거였죠. 방식은 이랬습니다. 은행 감독관이 암호화폐 고객을 둔 은행을 방문합니다. 아무도 책상을 쾅 내려치진 않아요. 아주 정중하죠?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그쪽이 하는 사업 좀 위험해 보이네요. 그런 암호화폐 기업들이랑 거래하는 거, 그거 평판 리스크가 커요. 우린 당신네 은행을 훨씬 더 깐깐하게 감시하고 감사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야겠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그냥 거래를 끊어버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전국의 은행들이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닫아버리고 개발자들, 심지어 비트코인 냄새만 나는 사람들의 계좌까지 닫았죠. 시그니처 뱅크, 실버게이트, 모든 친암호화폐 은행들이 미스터리하게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조직적인 전쟁을 벌였을까요? 정말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천만에요. 경쟁자를 죽이려던 겁니다. 쓸모없는 유행 따위는 죽이려고 애쓰지 않죠. 위협이 되니까 죽이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는 그들의 거대한 화폐 가치 절하 계획의 궁극적인 위협이니까요. 이부를 기억하시나요? 그 계획이 성공하려면 인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달러가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대중인 여러분에게 구명보트가 있다면 그 계획은 실패합니다. 20세기의 유일한 구명보트는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정부는 그걸 압수했죠. 21세기의 구명보트는 디지털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국경도 없고 CEO 도 없고 정부가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도 없는 자산이죠. 누구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달러에서 탈출해서 압수 불가능한 자산으로 재산을 옮길 수 있는데 연준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전 행정부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1단계, 진짜 탈중앙화 암호화폐의 숨통을 끊는다. 구명보트를 없애는 거죠. 2단계, 자기들만의 암호화폐,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를 도입한다. 이 디지털 악몽에 대해서는 이게 계획이었고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업계는 벼랑 끝에 몰렸죠. 그러다 2025년 1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더니 불과 90일 만에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전체가
단순히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로 뒤집힙니다. 이걸 보세요. 2025년 1월 20일 SAC 의장 게리 갠슬러 사임. 전쟁은 끝났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새 대통령이 행정명령 1785에 서명합니다. 이 명령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죠. 연방 정부가 CBDC 개발하는 걸 금지한 겁니다. 디지털 감옥이 금지된 것. 2025년 4월 법무부는 국가암호화폐 단속팀을 해체합니다. 8월 2025년 연준은 조용히 신규 활동 감독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게 바로 작전명 촉포인트 2.0을 돌리던 엔진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그냥 꺼버린 거죠. 완전하고 구조적인 항복이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었을까요? 왜냐하면 2025년 3월 백악관이 진짜 발표를 했거든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발표였죠. 바로 미국 전략, 비트코인 비축분 창설을 선언한 겁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10년 동안이나 비트코인을 범죄 도구라고 불던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걸 금과 나란히 준비 자산으로 인정한 겁니다. 금을 유물 취급하던 S&P 글로벌 분석가들도 이번 조치는 주로 상징적이라고 했죠. 상징적?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알려진 가장 큰 비트코인 보유국입니다. 어디서 났냐고요? 살 필요도 없었죠. 그들이 세계 최대 보유자가 된 건 압수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법무부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해 왔습니다. 실크로드 지갑에서 비트코인 69,370개를 압수했고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에서 94,640개를 압수했죠. 바로 지난달 2025년 10월에는 첸지라는 중국인에게서 역대 최대 규모인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압수했습니다. 다 합치면 미국 정부는 적어도 32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깔고 앉아있는 셈이죠. 지금 가격으로 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하지만 금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현재 가격 따윈 신경 안 씁니다. 할 생각이 없거든요. 행정명령은 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계획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죠. 디지털 시대판 1934년 금 준비법인 셈입니다. 1단계, 이전 행정부 하에서 그레이스케일 소송 판결로 SAC가 어쩔 수 없이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포섭 단계였죠. 비트코인을 월스트리트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2단계, 여기가 진짜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평범한 시민인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접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어떻게요? 아주 근사하고 안전하고 규제받는 블랙록 아이쉐어즈 ETF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451k 연금 계좌에 담긴 IBIT 비트코인 ETF 3단계입니다. 한편 정부인 그들은 진짜 자산을 쥐고 있죠. 바로 32만 5천 개의 실제 코인 말입니다. 이건 똑같은 마술트릭이에요. 그들은 여러분이 종이 증서만 갖게 하고 실제 금괴는 자기들이 챙기는 식이죠. 그들은 방금 대차 대조표를 위한 두 번째 닻을 내린 겁니다. 그들이 38조 달러 규모의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녹여 없애는 동안 그들이 가진 8,133톤의 금과 32만 5천 개의 비트코인 가치는 폭등합니다. 그들은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전체를 실시간으로 자본 재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달러 부채라는 거대한 바닷물이 빠져나가게 두면서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두 개의 구명보트가 밀물에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이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차 대조표 맞교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무시무시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새 정부가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금지했다면 도대체 그게 뭐였길래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해서 취임 첫날부터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그 디지털 감옥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왜냐하면 권력을 쥔 일부 세력은 여전히 그 암호화폐를 원하고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새로운 계획이 금과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면 이전 계획은 뭐였을까요? 새 정부가 첫날부터 금지했다는 이 디지털 감옥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불리는 겁니다.
만약 이걸 보고도 겁이 안 난다면 당신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들이 거의 지을 뻔했던 디지털 감옥, 그리고 왜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요. 자,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은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떠올리시죠? 틀렸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누구도 더 찍어낼 수 없죠.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즉, 사용할 때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CBDC는 정반대입니다. 돈에 대한 완전한 중앙 통제죠. 이건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디지털 통제 그리드, 즉 감시망입니다. 연준과 재무부의 기득권 세력,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BIS에 있는 그들의 글로벌 리스트 친구들은 BIS 말이죠. 거긴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같은 곳입니다. 그들은 이걸 미치도록 탐냈습니다. 그들은 이걸 유토피아인 것처럼 팔아먹으려 했죠. 정말 놀라워요. 금융 포용성 좀 보세요. 은행 수수료도 없고요. 계좌 없는 사람도 돈을 쓸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을 즉시 꽂아줄 수도 있다니까요. 듣기엔 좋죠.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CBDC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돈입니다. 즉, 돈을 발행하는 정부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보죠. 상상해 보세요. 2028년이 되었고 디지털 달러, 즉 패드코인만이 유일한 화폐입니다. 현금은 사라졌죠. 범죄자들의 도구라며 금지됐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사러 갑니다. 휴대폰을 갖다 댑니다. 메시지가 뜨네요. 결제 거부. 주간 카페인 할당량을 초과했습니다. 웃어 넘기죠. 오류겠지. 주유소로 갑니다. 차에 기름을 넣으려는데 결제 거부. 이번 달 탄소 발자국 허용치에 도달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이제 화가 납니다. 집으로 운전해 가는데 지지하는 정치 시위가 보입니다. 이런 새로운 주제들에 반대하는 시위죠. 웹사이트에 접속해 $20를 기부하려 합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귀하의 계좌는 국내 과격단체를 후원한 혐의로 검토 중이며 동결되었습니다. 맙소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더 이상 당신 게 아닙니다. 이건 정부가 당신을 착한 시민이라고 인정할 때만 쓸 수 있게 허락한 쿠폰일 뿐입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드라마 블랙미러의 엉성한 에피소드도 아니고요. 이게 바로 그들이 실제로 만들던 겁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적극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었죠. MIT와 함께한 그들의 거대 실험은 프로젝트 해밀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초당 17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연구했죠. 하지만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BIS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죠. 2021년 BIS 사무총장 아구스틴 카르스텐스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보죠. 오늘날 우리는 누가 $100 지폐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CBDC의 핵심 차이점은 중앙은행이 그 사용을 결정하는 규칙과 규정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절대적인 통제권을 강제할 기술도 갖게 될 것입니다. 강제한다니요? 그는 속마음을 대놓고 말해버린 겁니다. 이건 금융 억압을 위한 궁극적인 도구입니다. 일부에서 말한 파멸의 고리 기억하시죠? 현금 기반 세상에서 그들이 빚을 없애려면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만약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 2%로 설정해서 억지로 돈을 쓰게 만들려 해도 여러분은 그냥 은행에서 현금을 빼서 매트리스 밑에 숨기면 그만입니다. 도망칠 구멍이 있죠. 하지만 CBDC 세상에선 매트리스 따윈 없습니다. 현금도 없고요. 탈출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1만 달러가 들어있다고 믿었던 당신의 팻코인 지갑은 순식간에 $9,800가 됩니다. 안 쓰면 가난해지게 만들어서 소비를 강요하는 거죠.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재난지원금 $1,200입니다. 3월 15일까지 다 쓰세요. 안 그러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경제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다면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이미 CBDC인 디지털 위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CNY과도 연동되어 있죠.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데 쓰이고 심지어 공무원 월급까지 이걸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라든지
유효기간 같은 온갖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그리고 물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회적 실험인 사회 신용 시스템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단 횡단을 하거나 음악을 너무 크게 틀거나 가짜 뉴스를 올리면 사회 신용 점수가 떨어집니다. 이제 ECNY 덕분에 그들은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을 은행 계좌와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됐죠. 점수가 낮으면 비행기 표도 못 삽니다. 점수가 낮으면 대출도 못 받죠. 점수가 낮으면요, 어쩌면 이웃보다 대출 금리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건설하려던 유토피아였습니다. 이게 기존 계획이었죠. 2025년 1월 가상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서 CBDC 했을 때 그건 엄청난 신호였습니다. 그건 완전 통제 모델에 대한 거부였죠.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강력한 무기인데 왜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정말 그 아이디어가 죽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계획인 금과 비트코인 리셋이 먼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요? 기존 시스템이 완전히 폐허가 되면 여러분이 새롭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애타하게 찾을 거란 걸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패드코인 2.0을 대기시켜 놓고 있을 겁니다. 네, 알아요. 내용이 좀 벅차고 어둡죠? 아마 당장 가서 콩 통조림이랑 엽총이라도 사야 하나 싶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생각할 거리를 줬다면 부탁 하나만 할게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정보를 널리 퍼뜨려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부분은 바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거든요. 인플레이션, 금,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세 가지 레버를 어떻게 동시에 당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복습해 봅시다. 정부는 38조 달러라는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플랜 A는 대규모 가치 절하입니다. 달러 가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부채를 녹여 없애는 거죠. 플랜 B는 대규모 재평가입니다. 막대한 양의 금과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매겨서 달러를 망가뜨린 후에 대차대조표를 건전해 보이게 만드는 거죠. 서로 다른 계획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아름답고도 사악한 기계장치예요. 그리고 가장 기막힌 건 바로 여러분이 그 연료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대통일 이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리셋의 동력이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낼까요? 세 가지 작전을 어떻게 동시에 실행할까요? 바로 인간의 기본 심리인 공포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체 계획은 밀고 당기기예요. 미는 힘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가축을 모는 막대기이자 채찍이죠. 당기는 힘은 안전자산입니다. 이건 열려있는 문이자 당근이죠. 생각해보세요. 정부는 자신들이 보유한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길 원합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을 어떻게 올릴까요? 사람들이 사게 만들어야죠. 하지만 정부가 TV에 나와서 자, 국민 여러분, 제발 가서 법인이를 비트코인 좀 사세요. 그래야 우리 전략자산 가치가 오르거든요. 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너무 뻔하니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직접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본인들 아이디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요. 그래서 대규모 가치 절하의 시동을 거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게 내버려 두는 거죠. 수조 달러를 찍어냅니다. 식료품 가격이 10% 오르게 두고 기름값이 슬금슬금 오르게 놔둡니다. 집값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싸져서 사람들이 아예 포기하게 만들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저축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게 마치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 잘못된 성배를 골라 10초 만에 늙어 죽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똑똑한 시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포에 질려 출구로 달려가겠죠. 필사적으로 구명포트를 찾을 겁니다. 달러만 아니면 뭐든지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출구 옆에 월가의 승인을 받은 번쩍이는 새 간판이 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친절한 이웃, 상장 지수 펀드 ETF. 수상한 해외 거래소에서 위험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세련된 투자자니까요. 안전한 연금 계좌 안에서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즉 아이비트. 무거운 금괴를 지하실로 낑낑대며 옮길 필요도 없죠. 스파이더 골드 쉐어즈 사면 되니까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끼겠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공포에 질린 수백만 명의 예금자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를 들고 와서 이 새로운 ETF 상품들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거죠. 2024년에 출시된 비트코인 ETF는 첫 해에만 수백억 달러를 빨아들였습니다. 2025년 10월 딱 한 달 동안 iShares 비트코인 ETF에만 40억 달러가 새로 들어왔죠. 2025년 첫 10개월 동안 전체 ETF 유입액은 기록적인 714조 달러였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수요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엑시트 유동성이죠.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바로 그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엔진인 겁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기막힌 마술 트릭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금으로 1조 달러를 찍어냅니다. 이게 1단계 가치 절하입니다. 그 1조 달러가 시스템에 쏟아져 들어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1만 달러는 저축한 돈의 실질 가치는 이제 겨우 9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공황 상태에 빠지죠. 그래서 위험에 처한 10,000달러를 꺼내 금 ETF와 비트코인 ETF에 투자합니다. 당신의 10,000달러가 다른 사람들의 돈과 합쳐지면서 금과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장부가 세금 한 푼 없이 엄청나게 불어났을까요? 바로 미국 재무부입니다. 그들은 지금 금 8,033톤과 32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깔고 앉아 있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부채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금융 억압, 즉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당신이 그들의 금융 재평가에 힘을 보태도록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당신의 왼쪽 주머니를 털어가는 동시에 당신은 그들이 시작한 도둑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답시고 오른쪽 주머니의 돈을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건네주고 있는 꼴이죠. 이건 닫힌 루프입니다. 제 꼬리를 물고 자라나는 용인샘이죠. 아직도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다른 카지노 판들을 한번 보세요. 이건 단순히 미국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Great Game입니다.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달러의 수명이 다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채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뭘 하고 있냐고요?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난 3년 연속으로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매년 1,0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시장의 구조적 변화죠. 중국은 지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미국 국채를 갖다 버리고 조용히 금을 쌓아두고 있어요. 공식적인 수치도 엄청나지만 칼라일의 제프 커리 같은 전문가들은 실제 매입량이 보고된 것의 10배에 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탈달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를 보세요. 중앙은행이 금을 마치 내일은 없을 것처럼 쓸어 담고 있어서 지난 몇 년 새 보유량을 68%나 늘렸습니다. 인도, 튀르키예, 싱가포르 할 것 없이 모두가 달러를 버리고 그 오래된 유물을 사들이고 있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순간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가치 절하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시스템이 리셋되는 그 순간 말이죠.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음악이 멈췄을 때 중요한 건 누가 진짜 자산을 쥐고 있느냐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단지 그날이 왔을 때 자신들이 가장 많은 칩을 쥐고 있도록 확실히 해두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상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리셋 다음 날 당신에게 당신의 직장,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당신의 삶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플랜 A와 플랜 B는 그저 밑밥일 뿐이니까요. 진짜 당신을 밤잠 설치게 할 최종 단계는 바로 플랜 C입니다. 자, 그래서 미합중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이 대담하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모든 은행과 금융시장은 72시간의 시스템 재조정 기간 동안 폐쇄될 것입니다. 월요일에 다시 문을 열면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진입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미합중국의 신의 가호가 있기를. 시스템 재조정. 그들은 그렇게 부르겠죠. 디폴트도 아니고 대형 강도질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바로 최종 단계
플랜 C입니다. 그들이 코드를 뽑아버린 다음날 벌어질 일이죠. 7번째, 미셋 이후에 새로운 달러의 삶. 당신은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인터넷은 오락가락하고 은행 문은 닫혔죠. 뉴스 앵커들은 똑같은 대본만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전 세계가 숨을 죽이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밝습니다. 잠에서 깨니 휴대폰에 푸시 알림이 뜹니다. 은행에서 온 게 아닙니다. 지난달에 의무적으로 다운로드해야 했던 연준 지갑 앱에서 온 거죠. 보안 업데이트의 일환이었던 그 앱 말입니다. 앱을 엽니다. 예전 은행 잔고를 확인하죠. 저축 계좌에 10만 달러가 있었잖아요. 힘들게 번 돈이었습니다. 아끼고 성실하게 모았죠. 이제 새로운 연준 지갑을 봅니다. 당신의 잔고는 10,000달러. 순식간에 날아간 겁니다. 당신은 대전환의 희생양이 된 거죠.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초인플레이션, 부채 소용돌이를 끝내기 위한 역사적인 표준 각본입니다. 1923년 독일을 보세요.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빚띠에 눌려 수조 마르크의 지폐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빵 한 덩이를 사려고 수레에 현금을 가득 싣고 다녔죠. 그래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새로운 화폐인 렌텐마르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교환 비율을 발표했죠. 그들은 쓸모없는 9권 1조 마르크를 새로운 1렌텐마르크로 교환해줬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펑! 0이 12개나 사라졌습니다. 경제 전체에 리셋 버튼을 누른 거죠. 그러면서 성실하게 돈을 모았던 계층 전체를 쓸어버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번 대전환의 정체가 될 겁니다. 정부는 10대 1, 20대 1, 아니면 100대 1의 교환 비율을 발표하겠죠. 자기들 장부를 보기 좋게 만드는 데 필요한 숫자면 뭐든지요. 당신의 낡은 달러는 모두 사라지고 새 달러로 대체됩니다. 자, 그들의 선전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겠죠? 걱정 마세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물론 돈이 10배 줄긴 했지만 물가도 10배 낮아질 테니까요. 5달러짜리 빵은 이제 50센트가 될 거고 4만 달러짜리 차는 새 돈으로 4,000달러가 될 겁니다. 보세요. 다 똑같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다 똑같을까요? 이 재조정 과정에서 누가 진짜 이득을 보고 누가 진짜 손해를 보는지 따져봅시다. 패자는 누굴까요? 바로 당신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예전 직장에서 매달 3,000달러의 고정연금을 받아 생활하시죠. 그게 과연 새 가치로 전환될까요? 예전 회사가 할머니 연금을 다시 맞춰줄 돈이 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의 9권 3,000달러 수표가 이제 고작 신권 300달러 가치로 전락할까요? 죄송해요 할머니, 고양이 사료라도 드셔야겠네요. 성실한 저축가, 바로 당신도. 당신이 가진 저축한 돈 10만 달러. 하룻밤 사이에 자산의 90%가 날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시스템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돈을 그들의 화폐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는요?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빚을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수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채권들은 모두 국권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방금 38조 달러의 빚을 갚았습니다. 단 3.8조 달러 가치의 신권 달러로 말이죠. 이건 지정학 역사상 가장 큰 빅젖을 날린 셈입니다. 이름만 바꾼 디폴트나 다름없죠. 빚은 사라졌습니다. 승자는 바로 정부입니다. 와, 놈들이 진짜 제대로 해먹었네요. 그들은 이겼습니다. 38조 달러였던 빚이 이제 아주 작고 관리 가능한 3.8조 달러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가진 8천여 톤의 금과 32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기억하세요. 이것들은 국권 달러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산이죠. 그리고 발표에서 대통령은 자산 가치를 재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부상 온스당 42달러였던 금이 이제 장부상 온스당 5만 신권 달러가 되었습니다. 대차대조표가 아주 깨끗해졌죠. 그들은 스스로를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무책임한 채무자였던 주제의 말이죠. 대출 능력도 안 되면서 100만 달러짜리 집을 샀던 멍청한 이웃 기억나십니까? 이자만 내는 대출로 샀던 그 사람요. 100만 국원 달러였던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10만 신권 달러 빚이 됐습니다. 빚의 90%가 사라진 겁니다. 첫 월급으로 대출을 다 갚아버리죠.
그가 이겼습니다. 무책임하게 살았는데 그가 승리했다고요. 반면 음모론자 취급받던 사람들, 직장에서 모두가 비웃던 그 이상한 사람, 금에 집착하던 그 사람,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게 구명정이라고 했죠. 그는 예금 계좌가 없었습니다. 시스템 밖에서 진짜 자산을 가지고 있었죠. 금화 한 립이 이제 5만 신권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는 얼마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상위 1% 부자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입니다. 규칙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기극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의 활용 점장은 바로 이겁니다. 이 새로운 달러, 연준의 지갑 앱, 그게 바로 CBDC입니다. 오브에서 말한 디지털 감옥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부 CBDC를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구체제를 불태워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절박하지 않다면 CBDC 같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통제망을 절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행도 멈추고 돈도 없고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3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새 달러를 그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제발 달라고 빌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님, 제게 안전하고 든든한 연준 지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서를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달러를 새로 평가된 금과 비트코인으로 보증할 겁니다. 이건 건전한 화폐야 라고 외치겠죠. 옛날의 인플레이션 지폐와 달리 진짜 자산이 보증한다고. 여러분이 믿고 사용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보증은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진짜 목적은 통제니까요. 이제 모든 돈이 그들의 시스템 안에 있으니 통제는 절대적입니다. 그들은 빚을 지워버렸습니다. 자산 가치를 재평가했죠.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전 국민을 디지털 목줄에 묶어버렸습니다. 게임, 셋, 매치. 끝났습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저 역사이자 수학일 뿐입니다. 제국들은 빚이 이렇게 깊어지면 늘 이런 짓을 합니다. 항상, 언제나 디폴트를 선언하죠. 유일한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미국은 방금 가장 21세기다운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금융 사기극입니다. 확실히 이해하도록 전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문제점. 미국은 진짜 돈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38조 달러의 빚이 있다. 밀어내기. 그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의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것은 대규모 평가절하입니다. 여러분의 등을 떠미는 전기 추격기죠. 현금을 들고 있지 못하게 도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당기기. 그들은 안전한 탈출구를 만들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ETF. 이건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열린 문입니다. 마술 트릭. 여러분을 이 자산들로 밀어 넣음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가격을 올리게 합니다. 정부가 이미 쟁여둔 8,000톤의 금과 32만 5천 개의 비트코인 가격을 말이죠. 최종 단계. 구체제가 마침내 무너지면 그들은 대전환을 실행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 없는 국원 달러를 새로운 신권 달러, 즉 디지털 감옥인 CBDC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새로 가치가 매겨진 금과 비트코인 보유고를 담보로 써서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겠죠. 그들은 빚을 지우고 대차대조표를 자본화하고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합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치우는 거죠. 바로 여러분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8번째, 마지막 결론이자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저는 재무상담사가 아닙니다. 그냥 역사책 들고 카메라 앞에 선 인터넷 하는 사람일 뿐이죠. 뭘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믿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금이 야만적인 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000톤이나 쟁여두죠. 그들은 비트코인은 범죄자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비축량으로 32만 5천 개나 들고 있습니다. 이건 편집증에 걸리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제로 참여하게 된 이 게임을 이해하라는 거죠. 가장 큰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통화와 돈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건 통화입니다.
그건 일종의 약속이죠. 그리고 보셨다시피 그 약속은 깨지고 있습니다. 진짜 돈은 자산입니다. 무한정 찍어내서 가치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지난 5,000년 동안은 금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버전이 등장했죠. 이건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노동과 시간,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제발 그들이 여러분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세요. 38조 달러 규모의 이 거대한 강도질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치 때문에 서로 핏대노 피어 싸우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판이 우판이 하는 거요? 다 꼭두각시 노름입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쇼일 뿐이죠. 그들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분노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개를 들어 펜트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 전체를 털어가는 걸 보지 못할 테니까요. 백악관 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멸의 고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계산은 끝났고 계획은 실행 중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가치를 어떻게 저장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다 말해줬으니까요. 단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좀 무거운 얘기였죠? 압니다. 만약 충격을 받으셨고 이 진실의 토끼굴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채널에 재생 목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의 역사와 다른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다 거기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거나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제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건 대화니까요. 만약 이곳이 처음인데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도 우리와 한 배를 탄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하세요. 다가올 일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안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그리고 절대 당하지 마세요.